아무도 없는 곳, 오늘 시네마고고 함께하게 된 이은성 기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는 곳 연출한 김종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거 내려도 되나 아니면 있어야 되나? 그래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하시면 요즘 벌금 내셔야 돼가지고. 안에 괜찮대요. 저 뒤에서. 아, 그래요? 네. 그럼 감독님은 벗으시고 네. 저는 벌금 혹시 모르니까 쓰고 진행하는 것으로. 아무도 없는 곳 전주에서 상영할 때 보신 분도 아마 또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오신 분들도 오늘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영화를 처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이브 아워 시네마 우리 영화의 얼굴이라는 지금 타이틀로 아트나인을 비롯해서 15개 전국의 예술영화관에서 독립예술영화를 만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고요. 지금 아트나인에서는 김종관 감독전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최악의 하루, 더 테이블을 아트나인은 상영을 합니다. 근데 감독전을 하는 감독의 기분은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네. 끝인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최악의 하루하고 이제 더 테이블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있는데, 저는 세 개가 또 이제 지금 긴밀히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영화 자체가 저예산으로 이제 만든 영화라는 거 외에도 그냥 뭐 다음에 연쇄작용처럼 만들어진 영화들이라서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전은 마치 가수들의 콘서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수로 치자면 히트곡도 몇 곡 있어야 뭐 콘서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독이든 뭐 가수든 그 세계를 꾸준히 좋아해주는 팬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할 수 있는 취지의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신곡 소개하는 거. 그렇죠. 네, 콘서트에서 오늘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신곡 소개라는 가수의 기분으로 이게 2018년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작품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때 같이 선보였 2019년. 2019년, 네네. 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였고, 이때 같이 선보였던 작품이 전지혜 감독의 북도극장, 그리고 고희영 감독의 불순, 그리고 김종관 감독의 아무도 없는 곳까지 세 편이 상영을 했었는데,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잘요. 네, 어쨌든 그 전주 영화제에서 이제 창작자들을 위해서 저예산 영화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투자인데 그게 이제 지원 개념에 가까운 투자를 해주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 영화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어제 투자를 받아서 만들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영화는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어떻게 마련해서 찍거나 아니면 어디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주 영화제 때 최악의 하루도 첫 공개를 했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인연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 좋게 생각을 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심사를 해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영화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게 단편을 지원을 했던 프로젝트인데 몇 년 전부터 장편 영화 3편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예전에는 뭐 3편 중에 한 편이 외화가 반드시 끼어 있어야 하는, 그러니까 외국 감독의 작품이 이게 애틋한 게 아니라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저거를 없앨까요? 이건 없애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약간 큰일 나요. 뻔하셨네. 제가 다시 마스크를 쓸게요. 이따가 손 이렇게 내미는 퍼포먼스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무색하게 지금 무너져 버려가지고.
괜히 에스파이 뭔가 이런 이렇게 거 담이 하고. 있어서 뭔가 더 간절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여튼 그렇게 단편에 제작 지원을 하던 것이 몇 년 전부터 장편으로 바뀌면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되게 좋더라고요. 어쨌든 창작자의 자유를 보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색을 훨씬 더 드러내는 자율성의 작업들을 영화제가 지원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젝트 작 선정되는 그 목록들을 항상 유심히 지켜보곤 하는데 김종관 감독의 작품이 선정이 돼서 전주 선보였던 거 굉장히 반가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즈음 작업했던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좀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의미가 좀 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차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스크린에 안내가 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들어오시면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극장에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진행을 할 때 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과 뭐 반응들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올려주시고 김종관 감독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오늘 대화 중간중간에 같이 내용도 첨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더 테이블과 최악의 하루와의 어떤 연결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대화라는 형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가 일단은 먼저 생각이 나죠. 근데 그 더 테이블은 그 두 사람이 하는 대화를 우리가 엿보는 느낌? 엿듣는 느낌을 제공하는 영화였다면 이 작품은 창석이라는 주인공이 대화의 주체로 들어가서 직접 대화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형식이라는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연출의 뉘앙스나 톤 앤 매너를 보면은 최악의 하루나 뭐 더 테이블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이지은 배우와 함께 작업을 하셨던 페르소나 밤을 걷다와 좀 유사하거나 연장선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화에서 보여줬던 시간대는 훨씬 더 길게 늘려진 느낌이죠. 전작들은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즈음 작업했던 것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최악의 하루, 뭐 테이블, 밤을 걷다 다 이제 이게 연관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작자로서 그 작업들을 하면 이제 그 어떤 작업을 하면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의문들이나 거기에서 제가 맞닥뜨리는 한계를 하나 좀 더 넘어서기 위해서 작업들을 해보게 되고 최악의 하루는 이제 하루 동안에 이제 은희가 겪는 이제 일인데 거기에서 보면 이제 뭐 걷다가 대화하다 걷다 대화하다 뭐 이런 영화였죠. 그래서 그 영화를 찍을 때 이 대화씬만 가지고 구성을 해서 뭐 영화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구상이 이제 시나리오로 나와서 그게 이제 테이블이라는 영화가 됐고 이제 주제적인 면도 어느 면은 좀 유사한 것들을 좀 가져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좀 다시 해봤죠. 그러고 저는 이제 그 대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시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 형식을 가지고 또 어떤 영화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최악의 하루랑 테이블에서 이제 더불어서 뭔가 생겼던 관심들을 이어간 부분들이고 내용적인 것들은 제가 그 전에 이제 밤을 걷다를 했을 때도 이제 어떤 동기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좀 그 비슷한 이야기들 연장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한다.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김종관 감독 영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 최근 작업들로 올수록 그 중요성이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건 항상 거의 두 명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뭐 3명, 4명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룹 토의처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상극처럼 흐르지 않는 것이 김종관 감독 영화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항상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대화들, 그리고 그 공기가 이 사람들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가, 변화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 둘 간에 오가는 사적인 대화들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네, 그 자주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 대화의 패턴이나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다양한 변주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어떤 시도를 해보고 특히 이제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이제 이 대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액션과 리액션, 그리고 누가 누구를 관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다수의 인물들이 대화하는 장면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영화도 요즘 12 앵그리맨이나 뭐 이렇게 여러 그런 것들도 많이 구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형식적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2인극 뭐 최근에 2인극의 연극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옛날 단편 작업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또 이제 하나의 공간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최소의 공간에 인물 둘만 있어도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제가 저 예산에 카메라 한 대만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이제 했던 습관들이나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계속 뭔가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 보는 거죠. 제 스스로. 그것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한 거고 또 이제 그런 다양한 것들도 좀 생각은 해보고 있어요. 12명의 성난 사람들 같은 그 연극적인 세팅 안에서 다양한 군상극을 그리는 방식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작업이겠지만 당분간은 이 2인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단출한 세팅, 공간 이런 것에 대한 실험이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짐작들을 해보고 아마 본인이 만들어 놓은 작가의 세계를 비슷한 방식 혹은 조금씩 발전하는 방식으로 가장 잘 지켜나가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은 일부러 각 영화마다 아주 다른 스타일들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게 뭐 장르적인 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연출적인 무언가가 될 수도 있는데 김종관 감독의 작업은 항상 좀 중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레이어가 좀 겹친다? 그러니까 뭐 지금 형식적인 측면도 그렇고 두 명이서 대화 형식을 나누는 어떤 이야기들도 그렇고 배우도 항상 뭔가 좀 레이어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전에 작업했던 배우들과 그 바로 다음 작품에서 또 같은 배우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던가 근데 이런 실험이 본인에게 즐거운 이유는 뭐예요? 각자 계속 다른 사람과 작업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매번 다른 걸 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매번 다른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조제란 상업 영화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제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은 이제 크게 상업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연쇄적으로 제가 창작적으로 더 이게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음을 했으면 그 다음 과정이 그 전작에서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작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야 돼 거기서 이제 좀 다른 식의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물고 물리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냥 이렇게 과정들을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뭐 저는 이제 뭐 영화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 십몇 년 전에 또 만들던 거랑 지금 한 거랑 또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이제 또 십몇 년 후에도 제가 창작을 하고 있다면 그 안에서 또 제가 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아주 큰 차이의 모는 아니고 근데 제가 뭔가 계속 발견되는 것들을 좀 계속 찾으면서 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고 네.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의도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한 감독의 작업을 팔로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감독에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어떤 배우를 좋아하게 되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의 출연작, 그 사람의 연출작을 쭉 따라보는 것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공부가 되기도 하는데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런 팬층이 넓어지는 작업들을 해오신 셈이에요. 뭔가 쫓아가고 싶은 전작을 봐야 할 것 같은. 뭐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를 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제가 했던 작업들 꼼꼼히 봐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렇게 뭐가 이렇게 그 팬층이 많은 그런 작업을 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솔직히.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작업을 운 좋게도 저는 아주 초기부터 저는 이제 기자와 감독의 관계로서 지켜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확장되고 변주될지 늘 기대가 되는 감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 감독의 영화에서 읽히는 테마들이 굉장히 깊은 물속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테마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인상을 좀 짙게 받고 특히 이 영화에서 그런 감각을 아주 깊게 느꼈었는데 나이든 죽음, 상실의 테마들이 영화 전반을 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테마들을 자기 영화 안에 가지고 올 때는 본인이 가장 그 즈음에 뭐 어떤 관심이 있는 무언가라거나 겪었던 어떤 일이라던가 마음의 반영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믿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런 테마들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그거는 뭐 어쨌든 제 자신의 고민이 반영된 게 있겠죠. 제가 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이 창작자로서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작업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고 하는 것에서는 뭐 많은 공포와 힘듦과 피로함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뭔가 어느 때는 얼굴로 돌 맞는 것처럼 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좀 이렇게 그런 창작적으로 어떤 그런 무게감 같은 걸 좀 많이 느끼고 이제 필요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창작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서 해소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나 뭐 그게 왜 그럴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을 영화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서 좀 드러내보는 거죠. 보통은 그 용기라는 작업의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걸 피하고 싶은 감각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상실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고 해도 내가 지금 이 소재를 혹은 이 주제를 파고드는 나의 상황이 너무 버거우면 의도적으로 이 주제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 작업들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방금 용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 안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상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주은의 경우는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뭔가를 계속 잃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쓸쓸한 감각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지배하는 전체적인 정서가 되거든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본인의 일상을 생각하시기에 상실을 조금 더 크게 느끼시는 편이에요? 무언가를 얻는 기쁨을 좀 더 크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상실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의미를 좀 많이 두는 편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창석에 대한 캐릭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연우진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를 하고 있고 연우진 배우 역시 더 테이블이라는 근시기의 작품을 같이 하셨고 다시 연달아 부르셨습니다. 연우진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부드러운 매력 같은 것들을 이전에 드라마나 다른 걸 통해서는 뚜렷하게 발견한 느낌이 없는데 김종관 감독과 작업한 것을 통해서 본 이 배우는 평소 보던 것보다 아주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우진 배우는 어떤 이미지들을 좋아하세요? 그 배우에게서 끌어내는 것으로? 저는 여기에 이제 창석이란 캐릭터도 제가 아는 배우 선에서는 그 연우진 배우가 아니었으면은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그 바람은 영화를 찍기 전에 있었고 찍어 놓고 나니까 더 그랬고, 근데 저는 그런 이 사람의 부드러운 연기의 맛을 제가 이렇게 더 테이블이란 영화로 이제 느꼈어요. 되게 그 연기 힘 같은 거를 느꼈고, 그리고 이 영화에서 이제 창석의 관점으로 보면 창석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리액션의 묘미가 필요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부드러운 연기가 그러니까 그런 많은 뜨거움들을 만나도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의 어떤 긴장감, 또 이 받아주는 어떤 호흡 같은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찍으면서도 되게 많이 놀랬고, 굉장히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우진 씨랑 함께한 작업이었어요. 아까 창석 역의 연우진 배우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질문한 분이 계셨는데 아마 지금 답변으로 답이 좀 되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니까 창석이랑 분위기가 꽤 많이 닮으신 것 같다는 영한영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캐릭터에 투영시킨 감독님의 성질, 특징 같은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분은 이미 영화를 보시고 전주든 어디서든 그리고 집위까지 한번 참석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창석의 캐릭터를 보면 감독님 본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전 여기에 동의하기도 하고 전혀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면 얼굴이 일단 너무 다르잖아요. 얼굴이면 좋을 텐데. 전주 집위에서도 연우진 배우님이 감독님이 옷을 빌려입고 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창석 캐릭터를 만들 때 감독님을 참고해서 연기했는지 궁금하고 영화 속에 감독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창석과 감독님이 연결시키는 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예요. 제 옷이 한 번 나와요. 거기는. 네, 그래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옷을 피팅하다 보면 이제 이게 독립 영화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의상이라는 게 또 이렇게 변변하게 준비가 안 될 때가 있고, 그러면 이제 서로 옷을 한 번씩 뭐 배우 옷도 입어보고 제 입도 입어보고 하면서 이제 배우 옷을 입어본다고요? 그 조합은 좀 이상한데. 이제 배우가 자기 옷을 입어보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찾은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또 배우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가 이제 참조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게 있고, 그 영화 전체는 어쩔 수 없이 제 어떤 내면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여러 캐릭터로 다 분산이 되는 것 같아요. 최악의 하루면 거기에 있는 모든 캐릭터에 어떻게 보면 제 어떤 면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영화에도 사실은 이제 모든 캐릭터에 제 면면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정하게 또 연우진 배우가 맡은 역할이 나를 투영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내 옷은 입혔다. 네. 마지막에 입는 옷이 제 옷입니다. 아니 제가 맨날 감독님 놀릴 때 본인의 잘생긴 페르소나로 연우진을 쓴 이유가 뭐냐 막 이렇게 추궁하듯이 여쭤보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연우진 배우가 나올지 기대도 되고. 김상호 선배님도 제 페르소나고. 하지만 옷을 입히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제 옷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닌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을 지금 약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제 옷일 수도 있어요. 또 한 명의 이 영화의 톤앤 매너를 좌지우지하는 배우는 이지은 배우죠. 아이유 이지은 배우인데 이전에 그 밤을 걷다라는 페르소나의 작품을 하신 걸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 연기자에게서 이런 느낌을 아주 강렬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가까운 시기에 또 연달아 작업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이지은 배우 역시. 이지은 배우는 어떤 이유로 지금 영화 작업을 같이 하게 되셨나요?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어쨌든 이제 페르소나의 이제 밤을 걷다라는 영화의 다음에 쓴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밤을 걷다 후반을 하고 뭐 할 때 이미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걸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시나리오를 보여주게 됐는데, 그때 어쨌든 이 세계관이나 무드 자체도 좀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지은 배우도 이 역할에 대해서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챕터를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인연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페르소나 때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작업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미영이라는 역할도 굉장히 잘 흡수를 해줬어요. 놀랍도록.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그 리딩 하던 때가 생각이 나요. 촬영할 때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둘이 이렇게 제 작업실에 와서 이제 연우진 배우랑 이제 같이 이제 둘이 조용히 이제 리딩을 하는 걸 이제 보고 있었는데, 되게 그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소리만 듣는데도 뭐 영화 한 편이 흘러가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지은 배우가 출연을 한 그 밤을 걷다라는 작품과 이 작품은 아주 구체적인 연결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두 편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밤을 걷다 이 작품을 통해서 감독이 지금 뉘앙스의 실험을 하는 시기이구나라는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빛의 실험이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르게 훨씬 감독이 주목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의 작업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그 영화를 뭐 아직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밤을 걷다라는 작품을 보면 특정 대화의 대목마다 거기는 정준원이라는 배우와 이지은 씨가 주고받는 대화의 씬들이 쭉 이어지는데, 특정 대화의 대목에 인물의 실루엣만 보이는 완전한 어둠을 영화가 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에서 상대방이 왜 죽었어? 라고 물어보면 이지은 배우가 외로웠어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외로웠어 라는 그 대사에 맞춰서 빛이 확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우의 뉘앙스, 얼굴에 어떤 윤곽 같은 것들만 어둠 속에 잠기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또 그 세계가 확 밝아지는, 흑백 영화인데도 그 빛의 실험들을 아주 세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영화를 통해 느껴지는데, 이 영화 역시 그렇죠. 그런 마술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아마 담배를 태우는 장면이겠죠. 아이를 잃은 편집자와 그 마지막 남은 담배를 태울 때 그 점점 더 밤이 되는 5분여 동안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감독이 요즘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그 빛에 대한 생각들은 어떠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뭐 전에도 이제 관심은 많았지만, 이제 밤을 걷다나 아니면 뭐 이 영화는 어떤 이게 아주 리얼리티한 영화라기보다는 그 어떤 환상성을 그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완전 그 환상의 어디로 넘어가진 않지만 그 경계 안에서 뭔가 이야기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다른 지점에 그 영화적인 장치들을 넣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은 이게 되게 열악하게 찍은 영화지만 많이 했어요. 처음에 그 카페의 어떤 공간에서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그 담배 피는 씬도 그거는 또 여기 이제 환경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아무도 없는 곳은 사운드도 그렇고 극장 환경이 아니면 사실은 어떤 그 극장 환경에서만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영화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둘의 어떤 처음에는 관객들이 이 롱테이크에서 어떤 윤곽들을 보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들보다는 불빛들만 보이는, 담배를 피고 있는 불빛과 소리만 들리는 그런. 근데 그거는 이제 홈시어터 환경에서 뭐 되게 좋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어느 딱 표준 안에서 또 뭔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실은 어떤 영화도 사실은 해볼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이 영화에서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찍은 장면들이죠. 이 영화가 워낙에 좀 자율성이 보장되는 작업이고 감독이 하고 싶은 무언가들을 방해받지 않고 만든 작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영화가 약간 시대에 대한 무언의 항변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모든 게 빠르고 호흡도 빠르고 영화의 템포도 빠르고 폼 자체도 요즘은 롱폼보다 숏폼이 너무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플랫폼도 극장에서 시네마의 상영보다는 어떤 OTT 서비스, 핸드폰으로 보는 것, 유튜브로 보는 것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지는 시대에서 이 시대에 발맞추는 게 아니고 정반대의 방향의 작업들을 지금 자꾸 하고 있거든요. 무의식 중에 이 시대 배경을 거꾸로 가고 계신 셈인데 의식하기도 하세요? 특별히 좀 다른 것들? 근데 좀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그 반항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한해서 이 영화는 제가 이제 최근에 했던 달이 지는 밤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 좀 더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에는 수많은 말들이 나오지만 저는 이제 말에 집중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좀 말 외의 것들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 어떤 그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또 영화적인 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을 걷다도 마찬가지고, 제가 최근에 했던 달이 지는 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좀 시도에 더 집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에 다가가는 시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적이다, 시네마틱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요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크리스토퍼 놀란이 CG를 쓰지 않고 실제 세트를 짓고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아이맥스에서 엄청나게 웅장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도 이 시대의 시네마틱한 무언가이지만 빛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렇게 뭔가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작업들이 조금 더 소중하게 지켜져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강 감독 영화를 보면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채팅방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빛이 사라지는 그 5분간의 그 씬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으실 거라고 생각했고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담배만 물어보시네요. 그러니까 그 담배 브랜드가 뭐냐 이런 질문이 지금 엄청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담배는 제가 제일 친한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유명한 감독이 됐는데 그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십몇 년 전에 이제 그 해외 영화제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근데 겨울을 처음 겪어봐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고 근데 그 친구가 항상 피우는 담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배에서 정말 그런 소리가 나고 그런 냄새가 났거든요. 그게 되게 기억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가 잘 돼가지고 그 영화제 치프 같은 게 돼가지고 한번 저를 초청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는 나라에 가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 담배 냄새가 나더라고요. 거리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그 개인적인 추억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그 담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인도네시아 굉장히 유명한 담배, 많은 사람들이 피우는. 아니 근데 저는 흡연자가 아니지만 그 장면을 보고 나면 그 담배를 되게 피우고 싶어지는 느낌이 진짜 드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담배 진짜 많냐, 인도네시아 담배 어디서 구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디테일한 질문들도 아마도 그런. 그때 담배가 이제 제가 그 인도네시아 가져온 담배가 이제 몇 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테이크가 한 번 갈 때마다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경우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정말 그 일몰의 한 순간에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찍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날 가서 그 시간에 가가지고 또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힘들고 굉장히 그런 긴장감이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배우들이 그냥 또 그래도 그 순간에 그 어둠에 잠기는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녹아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또 되게 재미있는 촬영이었어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요즘은 정말 짜릿해요. 영화적인 어떤 경험들에 충실한, 본질에 아주 충실한 작업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하다. 이게 영화를 보는 아주 본연의 재미였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쓸쓸하고 아프고 무겁고 이런 정서 영화지만 그런 영화적인 빛나는 재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페르소나 밤을 걷다와 직접적으로 이어진 연결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마도 제목도 그 작품에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심정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소나 밤을 걷다에서 마지막 대사가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다 사라지고 밤뿐이네. 안녕. 하는 대사가 마지막이고 아무도 없는 거리 풍경들을 카메라가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풍경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영화는 페르소나의 그 끝부분에서부터 출발하는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의 또 다른 밤의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목이 그 밤을 걷다랑 의식하게 한 부분들도 있나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것이. 어쨌든 하나의 그 흐름과 제가 그 어떤 그런 그 정서감을 가지고 있을 때 연이어서 한 작업이라서 그게 이제 비슷한 무드의 것들이 되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곳도 좀 제목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제목을 지으면 꼭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관객이 아무도 없을까봐. 그리고 또 제목에 대한 아픔이 또 한 번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첫 책이 사라지고 있으니까였는데 그때 내자마자 출판사가 사라져가지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는 것도 뭐 그럴까봐 뭐 하긴 한데 또 그냥 또 쓸쓸한 얘기니까 지금은 이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곧이 붙어서 좀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쓰면서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는 이야기라서 조금 더 인물에 포커스가 간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장소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더 테이블 같은 영화잖아요.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이야기니까. 근데 여기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장소를 지칭하는 무언가가 붙었을 때 좀 생경하다는 인상을 받긴 했거든요. 그냥 어떤 느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영화 많은 대사들과 인물들이 있지만 그냥 그 인물이 또 지나는 공간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어느 면에서는 또 제가 전에 했던 거랑 그 공간의 톤 앤 매너를 전혀 다르게 접근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제목이 어울린다는 그냥 이게 좀 약간 그런 직관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목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신 분이 계셨는데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 제목과 영어 제목의 의미가 다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두 제목을 지으셨나요? 라고 제목에 대한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세요. 영어 제목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음영 뭐 이런 걸 텐데 저는 뭐 우리 스태프들한테 이야기할 때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 이 영화는 만약에 뭐 사람들이 있다면 빛을 닿는 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 빛과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어떤 또 접근해서 주는 게 있지 않나. 그래서 더 테이블도 처음에 부제가 제가 지나가는 마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걸 한 번 더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다른 표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스팀방에 또 능력자분들께서 그 담배를 추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담배 이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름이 생각이 나네요. 네, 삼포에나 플라이바라는 삼포에나 이 케이스는 좀 다른데 이름이 같네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초콜릿 맛이 나요. 제품을 맹렬하게 궁금해 본 건 되게 오랜만인데 올려줘서 감사하고요. 담배를 근데 이거 구입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직구 같은 게 안 되잖아요. 되나요?
또 찾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채팅방에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아무도 없는 곳 장소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아홉? 아무도 없는 곳의 줄임말이군요. 아홉이란 대화 신문께서 영화 제목처럼 아무도 없는 공간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을 많이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쓸쓸함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그런 그 공간들이 저는 중요했던 것 같고, 저는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경계에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 예, 또 어떤 그 현실과 환상의 경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시간도 되게 중요했어요. 예. 그 새벽이라는 밤과 낮이 바뀌는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그런 이 영화는 그 사람이 많은 공간보다는 거기를 비껴나 있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많은 도시도 그렇고 공간들이 사람이 꽉 차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대는 거기가 되게 마법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비워지잖아요.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공간들을 애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계산이 있었다면 배치도 진짜 더 궁금해지긴 하는데 아까 저랑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H란 대화는 수신님께서 미영, 주연, 성아, 준, 창석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풀어내셨는데 이 순서 배치의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항상 이런 걸 하면 이제 그 순서가 중요한데 또 이 창석에 또 심리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내적으로 어떤 동요하고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의 때문에 지금 계산을 해서 넣은 순서였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게 5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석이 만나는 4명의 캐릭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창석의 얘기로 이제 비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구성입니다. 여기서 창석이 소설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유학 생활에서는 또 무언가를 꿈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김종관 감독의 작업에서 또 두드러지는 테마 중에 하나가 창작에 대한 생각들이죠. 그 계속되는 고민, 이야기의 반영이 이 영화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두 번째 챕터에서 편집자와 후배와 같이 걸으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설가를 감독으로 바꾸고 소설을 영화로 바꿔서 들어도 대화가 좀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화들이 나오냐면 어떻게 보면 지어내는 이야기는 없어요. 제가 겪은 얘기기 때문에 그냥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 되는 거죠. 이걸 영화로 바꿔도 무방하죠. 그리고 지어낸 것이 더 솔직한 때도 많아요. 라는 그 자기의 창작에 대한 생각을 창작을 들려주는데 이 창작이라는 테마를 작품 안에서 계속해서 어떤 키워드, 말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 이유는 뭔 것 같으세요? 왜냐면 고민을 하더라도 본인은 어쨌든 창작이나 작업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인물들의 입을 빌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삶과 죽음에 대한 것도 있지만 또 창작과 또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와 또 아닌 것의 어떤 그 간극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이 최악의 하루나 아니면 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그런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창작자를 가지고 또 좀 더 다른 식의 변주를 해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은 그 대사만 특정한다면 좀 직접적일 수 있겠는데
뭐 거기에 제가 어떤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이제 그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냥 대사들인데 근데 뭐 그게 나중에 좀 곱씹으면 뭐 내가 최악의 하루 보면은 어떻게 뭐 진실이 뭘 어떻게 뭐 이러면서 되게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헛소리도 곰곰이 뭐 해보면은 창작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걸로 또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코드를 좀 넣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어낸 게 실제로 더 솔직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작업을 하시던 글을 쓰시든 어쨌든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이라는 사람이 투명하게 들어가는 작업일 텐데 어쨌든 지어낸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저는 제가 이렇게 별로 그 솔직하게 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작 작업은 못났든 잘났든 어쨌든 그 안에 그 어쩔 수 없이 저의 내면이 이렇게 투영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그게 뭐 만약에 최악의 하루 때도 그렇고 그 수많은 허구로 거짓말로 이렇게 산을 쌓아 올리는 것과 그냥 이 영화거든요. 만들어진 이야기. 근데 뭐 그 수많은 허구들인데 그걸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제가 어떤 그래도 내면의 어떤 진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들로. 그게 되게 또 창작의 묘미이고 또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0% 나지만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말을 할 때는 뭐 누구 어떻게 알아요? 아니라는 저는 보는 날,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는 날의 나의 감정 혹은 나의 상태에 따라서 이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처럼 보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이 영화를 볼 때는 저는 그냥 단순히 끝과 처음이 붙어있는 이야기구나 정도의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주는 뉘앙스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창석의 나레이션에 주목을 하다 보면 영화가 끝과 처음이 확실하게 이어진다는 인상 같은 것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소설 속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의 감흥을 첫날은 했었는데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최근에 제가 어떤 상실감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창석이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청산가리를 가져와서 그 본인의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에 타는 아주 직접적인 장면이 있고 그 뒤는 말하자면 그냥 붙는 에필로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만의 해석이겠죠. 이것을 본 나의 기분이 반영된 그러니까 이게 보는 날의 어떤 내 감정이 굉장히 스토리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의도하고 하신 작업들은 물론 아니겠죠. 그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 보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영화가 어떤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게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양쪽의 감정들로 다 갔다 올 수 있는 게 더 뭔가 그래서 깊어지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있는 코드들의 줄기들을 이제 따라가다 보면 그것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관객들이 느낄 수 있는 감흥의 폭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마지막에 죽음에 대한 것도 그런 양쪽의 생각을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이수민 씨께서 질문하신 게 있는데 결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고 하시면서 열린 결말일까요? 아니면 감독님이 의도하신 결말이 있을까요? 라는 답을 주셨는데 아마 시원한 답을 안 말해주시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란 설정이 계속해서 등장하다 보니까 이게 소설일까 아닐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본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슷한 질문인데요. 바람이 머무는 곳이라는 대학을 쓰시는 분께서 마지막 부분에 처음 나왔던 내레이션이 나오고 소설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미영에게 소설에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창석이 만난 이들이 아픔들이 창석이 쓰고 있는 캐릭터, 소설 속의 캐릭터가 겪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창석이 하고 있는 작업과 구체적인 연관성은 있나요?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면 이건 역시 열려있는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이걸 더, 예, 제가 뭔가를 또 설명하면 또 관객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폭들이 좀 줄어드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이 창석이 겪는 모든 일들은 또 결국 그게 그 안에서 다른 식으로 이게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창작 자체로 본인이나 본인이 겪은 어떤 것들에 대한 화해가 될 수도 있고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게 창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고 굉장히 되게 길이 없는 곳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들이 끝없이 들거든요. 그 많은 그 공허함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왜 내가 이런 창작을 이렇게 놓지 않고 뭔가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 이 영화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끔찍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던 것 같아서 귀여운 질문들 위주로 막판에 몰아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 전 아까부터 너무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창석을 귀인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아마 그 대화 도중에 뭐 귀인을 만난다 이런 대화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근데 그런 얘기 해도 또 제가 또 무겁게 갈 것 같네요. 이 느낌이. 그 되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어떤 그냥 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리석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귀인이겠죠. 그래서 또 그가 그렇게 또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났으면 되게 기분 좋고 귀인일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창작하실 때 자주 쓰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어리석음이잖아요. 인물들의 어떤 어리석은 행동들, 뭐 어리석음에 관심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시곤 하는데 본인의 어리석음에도 관대한 편이신가요? 저요? 그냥 저는 사람이 그냥 그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저 집에는 TV가 없어가지고 지방에 어디 이제 뭐 촬영이나 뭐 가면 그 TV를 제가 정신없이 봐요. 엄청 혼이 빠지게 봐요. 광고도 재밌어요. 근데 그 옛날 드라마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뭐 전원일기, 아들과 딸 아세요? 그런 영화. 저도 어릴 때 기억으로만 있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너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그 안 좋은 판단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어리석고 나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누가 못된 짓을 해서 이 사람이 나쁘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을 누르고 있는 어떤 그런 시대나 사회가 보이면서 그냥 이 사람들의 그런 왜 그래야만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어리석음에 주목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지 그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캐릭터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잘못된 판단을 해도 귀여울까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괴롭고. 그러니까요. 보통 본인이 괴로워하고 예민해하는 문제에 대해 자꾸 천착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절대 관대하신 분이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방금 해주신 그 전원일기는 저희 사석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그 전원일기에서 개돈 들고 가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었던 얘기인데 저도 재미있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같이 드린 게 되게 좋네요. 이 질문도 귀여운 질문이에요. 위스키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위스키는 감독님께서 즐겨 마시는 좋아하는 위스키입니까? 라는 질문, 날카로운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그 옛날 챈들러가 한 얘기인가 뭐 그 나쁜 위스키는 없다고 세상에. 그래서 뭐 저는 다 좋아해요. 예, 다 좋아하는데 예, 그 당시에 거기 나온 위스키들도 제가 애착이 있고 근데 위스키보다는 뭐 좀 재미난 얘기만 하나 우울한 내용이니까 예, 근데 거기에 나오는 잔이 있잖아요. 예, 잔이 있는데 이렇게 저는 그 잔의 의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잔은 제가 옛날에 한번 일본에서 되게 조그만 바가 있었어요. 예, 거기 바에 그 바텐더가 이제 있으셨는데 뭐 같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잔으로 자기는 이제 술을 그 잔에다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잔이 이 잔 너무 이쁘다고 그랬더니 이게 깨진 잔인데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랑 같은 마음이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걸 줬어요 저한테. 그 잔을.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되게 소중한 것 텐데 하면서 마다해야 되는데 그 잔 욕심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 영화에 나왔죠. 그래서 그 영화를 완성하고 한번 일본 가서 그 바텐더한테 내가 네 잔으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와서 결국 가지 못하고 그 마음은 이제 전하지 못하는데 좀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는 그 잔입니다. 실제 거기 나오는 게. 그러게요. 보시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아까 안 그래도 잔을 유심히 보시고 잔에 대한 질문 해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충분한 답이 됐을 것 같아요. 위스키 얘기 시작하자마자 감독님 목소리 커지셨다고 이런 또 날카로운 잠시 즐거워졌어요. 관찰력을 가지신 분이 근데 목소리 커지자마자 끝날 시간이 됐네요. 즐거운 얘기를 하자마자 감독님 오늘 그 아무도 없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주에서 나누신 적은 있지만 지금 영화제 밖에서 얘기를 나누신 건 처음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앞으로 개봉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게 설레면서 왔어요. 이 영화를 제가 이 영화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또 특별한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 영화를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영화를 보여주고 하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지금은 오는 거에서 더 즐거움을 많이 느끼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개봉 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꼭 개봉해야죠. 이렇게 많은 배우들이 어쨌든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투자들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꼭 많은 관객들이랑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조제라는 영화를 또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저는 또 그거보다 이제 먼저 만든 영화지만 그 영화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없는 곳을 소개하는 게 더 이렇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영화 중에 가장 또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는지 마지막에 탁 던져주신 질문을 이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도 없는 곳을 감독님과 저널리스트님께서 한 줄로 표현하시다면 어떤 표현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사실 한 줄 표현 진짜 어려운데 그죠? 괜히 외웠다. 그렇죠. 이걸 미리 고민하면서 왔어야 됐는데. 아무도 없는 곳. 저는 가장
최근 버전에 가장 닮아 있는 김종관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굉장히 감독님과 닮아 있는 영화예요, 영화라처럼. 네. 제가 이미 이렇게 깔아놨으니 뭘 하나 하시죠. 저는 이게 죽음에 대한 영화 같지만 저는 되게 그래서 삶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허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또 그 허구를 우리가 허구에서 또 감동받고 뭔가 하는 것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찾고 있는 뭐가 있는 거잖아요. 말이 중언부언하네요.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한마디로 못하고 지금 이러면서 지금 머릿속으로 네,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삼행시처럼. 그래서 좀 우울한 영화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거 자체가 그걸 또 인정하고 이게 넘어가면서 좀 삶을 바라보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네, 개봉 일정이 잡히게 되면 아무도 없는 꼭 다시 스크린으로 만나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12월에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는 김종관 감독의 조제에도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곧 하거든요. 조제에도 그 영화도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굉장히 애틋한 작업이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로 만나게 된 게 특별히 더 반가웠어요.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